네, 시청자 여러분, 태열입니다. 빠르게 업데이트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래저래 바쁜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과의 약속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네요. 오늘의 주제는 시야를 넓혀라. 물론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뭐 달 수도 있어요. 1, 2부로 나눠볼까 생각 중인데 아직은 정리를 못했어요.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죠. 우리 한국에서 비즈니스가 끝났다. 나는 한국에서 도저히 뭔가를 할 수가 없다. 먹고 살 게 없다. 혹은 내가 조금 더 나은 성공을 꿈꾸고 있지만은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참 미지수다. 기타 등등한 연유로 인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갈등 많이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요, 무속인, 저와 같은 분들도 포함입니다. 여러분께 시야를 좀 넓혀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굉장히 난해하죠. 도대체 그럼 어떻게 시야를 넓히라는 거야?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눈으로 보고 온 것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드릴게요. 일단 베트남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다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한국인들이 갔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비상적이었죠. 여기서 어떤 뭐 코트라 자료라든가 해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주시는 정보 이런 정도 가지고 여러분께 뭔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어요. 해서 우리 알렉스님께서 베트남,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알렉스님께서 베트남 쪽에 뭔가 사세 확장 내지는 어떤 이 사업의 새로운 팔로워를 찾으려고 하시는 와중에 제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5박 6일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참 많은 부분들에 대한 수정도 있었고요, 보완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을 또 많이 느끼고 보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그 정보를 좀 전달해 보도록 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반인 분들,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뭔가 한국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살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 혹은 우리 무속인 여러분, 저는 무속인 여러분들께 오늘의 이 영상을 좀 깊이 있게 봐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종합해서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일반인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죠. 베트남에 넘어가서 대체적으로 사업에 실패하시는 분들 열의 9 정도를 보면은요. 사업이 아니라 뭔가 하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열의 9은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차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패하시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봅니다. 하지만 자립해서 현재 베트남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창출해 가면서 그들과 함께 무언가 이 베트남의 발전을 도모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아주 큰 자본을 가지고 가서 뭔가 독보적인 일을 하시지 않는 한 사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장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소자본 창업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천만 원 내외, 5천만 원 내외가 소자본이라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해외라고 하는 특성을 좀 고려했었을 때 그 정도 자본이 준비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베트남에 넘어가서 뭔가 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일정 부분 상주해가면서 계속 내가 뭔가 자생력을 갖추는 어떤 그런 주변적 환경도 필요하니까요. 이 틈새 시장들이 베트남엔 굉장히 많더라. 제가 보고 온 가장 큰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혹여나 한국 땅에서 무언가가 어려워서 바깥에 이렇게 다른 나라 쪽으로 활로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동남아시아 중에서 베트남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가서 아주 특이한 장면들을 좀 봤어요. 물론 로컬들 살고 있는 곳을 구석구석 뒤져보려고 했었습니다. 하노이를 벗어난 적은 없어요. 아무래도 상권의 중심이 호치민하고 하노이니까. 하지만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다. 또 호치민은 워낙 많이들 성행에 있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성장세가 향후 주목받을 만한 곳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박 6일을 하노이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구석구석을 좀 살폈어요. 자, 1차적으로 하노이를 봤었을 때 그 로컬들 사는 곳
이제 그 중심부로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주 고급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이 로컬들이 출입을 하는 굉장히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음식값이 어느 정도 비싸냐면은요. 한 4, 5인 가족이 그래도 뭘 좀 먹었다 싶으면 한 400불에서 5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5, 6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비싼 식당이었는데요. 사이즈도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었습니다. 뭐 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1, 2층 털어서 보면은 뭐 무슨 운동장 만한 어떤 그 정도 사이즈의 식당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아주 독특한 장면들을 좀 봤어요. 입구 가까이 앉아서 들고 나는 사람들을 대략 2시간 가까이 관찰을 해봤는데, 실제로 어떤 이 천운지복에 돈이 가득 들어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아무리 뜯어봐도 저 사람이 저기를 들어와서 이 정도의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또 실제로는 어떤 그런 천운지북이 있어서 금전적 어떤 이 자금력, 자기가 돈을 벌고 지금 소유해야 하면 당연히 그렇게 운명적으로 지어진 사람들, 그렇게 활로가 열려 있는 사람들, 아 이렇게 간지럽냐,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대략 15%, 예, 진짜 돈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략 15%, 운수에 그렇게 돈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 돈을 소유한 자들이 한 80%에서 85% 정도 되더라. 자,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국가적인 운세죠.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국가적인 운세에 있어서 매우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그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타고난 천운지복 말고 그냥 아주 큰 대운에 휩쓸려서 아주 큰 돈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지만 대략 30년 정도를 놓고 봤었을 때 그 80%에서 85% 정도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겠더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꾸준히 내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죠. 현재 가진 게 많다 보니까 함부로 막 펑펑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그 돈을 다 날릴 만한 사람들이 80% 이상이 되더라. 그럼 나머지 15%에서 20%가 안 되는 어떤 이 정도의 사람들이 그 80% 정도 되는 사람들의 부까지 같이 거머쥐는 어떤 그런 아주 이 빈부의 현상 자체가 심각하게 나는 그런 기온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웬만큼의 자기 이 사업의 기운이 있거나 저 기본적인 천운지복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안정되어 있는 한국보다는 매우 불안정한 그런 나라에 가서 그들의 대운과 같이 휩쓸렸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더라. 뭐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니었어요. 팁을 하나 드리죠.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거기 가서 틈새 시장을 노려보십시오.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방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현지에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같이 조율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사기꾼, 한국인들이 한국인을 등쳐먹는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건실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알렉스님과 또 그분과 함께하는 사업 파트너, 그리고 또 개인적인 지인이 하노이에 있어요. 아주 뭐 한 2, 30년, 30년 정도 함께 해오신 분이죠. 믿을 만한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현지를 아주 샅샅이 다 이렇게 구석구석 볼 수 있었고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상황들을 아주 낱낱이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께도 아마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그들의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한국인들이 아주 우리만의 특별한 것을 가지고 가서 그 퀄리티화 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한국에서 베트남을 넘어가서 뭘 하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한 가지는 꼭 유념하십시오. 한국인을 상대한다, 혹은 로컬들을 상대한다, 뭔가 정확하게 있어줘야 합니다. 대체적인 분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자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로컬들을 상대한다 그러면 언어서부터 그들의 문화, 기타 등등 주변 환경들
너무 낯설어서 불안해하시죠. 근데 차라리 로컬들을 상대하시는 것들을 고민하십시오. 어떤 대화 내지는 문화를 습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현실적 부딪힘이 조금만 있으시다고 하면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보통 넘어가서 무언가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내외의 자본금을 가지고 가서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안에 승분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보고 온 것들이 있고 제 아주 가까운 지인분들께 그것을 안내했었습니다. 지금도 안내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십시오.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신다고 하시면 가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통 3개월 안으로 기초적인 수익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보고 가셔야 돼요. 근데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본다고 하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낮지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욕심을 가지고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불법적인 사업 내지는 뭔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이 아니면은 일확천금의 꿈이 한꺼번에 다가온다라는 건 말이 좀 안 돼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뭐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투자 대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사의 개념을 가지고 가셔서 향후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어떤 그러한 고민을 하셔야죠. 한 달에 보통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많이 벌면 1000만 원 정도, 지금은 한 5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 혹은 한 300에서 500 정도의 어떤 그런 좀 욕심을 내려놓는 정도의 어떤 이 장사 내지는 수익을 고민하신다고 하면은요, 가셔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내가 어떤 캐파가 내 컨디션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 베트남을 기점으로 해서 이건 팁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그 쓰임새 제가 그 팁을 드렸을 때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쪽에 가셔서 아주 빠른 시일에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분들은 실행을 했고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미래 비전에 대한 확장성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었죠. 한국에서 끝난 특허입니다. 한국에서 고유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특허인데 특히 농작물, 농사나 뭐 공산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 특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 특허청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몇 수천 종류, 수만 종류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특허가 끝난 특허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하셨을 때 그 나라에 갔었을 때는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절실하게 필요한 특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특허가 끝났다라는 얘기는요, 어떠한 제품 내지는 어떤 활용법들이 충분히 생산이 되었고 충분히 활용이 되어서 노하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특허만 갖고 넘어가는 게 아니죠. 거기에 따르는 제품 혹은 기술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저렴하게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가서 그들 나라에 아주 독점적으로 독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소자본 내지는 기술력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뭔가 내가 기운을 펼치기가 어렵다 싶으는 분들은요, 진짜로 특허 아주 특별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나한테 맞을지는 워낙 많은 특허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신다면 아주 큰 사업 아이템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무속인 분들이에요. 제가 베트남이나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요, 난 무속인들을 수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속인들 너무 많죠. 길에 채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분들이 전 세계 어딜 가서도 그 기운을 비교했었을 때 그 나라의 누구를 만나도 그 나라에도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존재해요. 하지만 그들과 어떤 대결을 한다고 했었을 때 뭐 대결하면 안 되겠죠. 충분히 그들보다 아주 월등하게 우위에 설 만한 기운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한국 내에서 우리 이 땅 내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바둥바둥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도 많이 아팠고요. 저도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자, 태을법사가 먼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무속문화, 우리 무속을 해외에
다른 나라에 좀 이렇게 선보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해서 베트남을 좀 주목했습니다. 주목한 이유는 하나예요. 경제적인 문제, 그는 좀 앞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성장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보편적 사업하시는 분들이 깊이 있게 들여다 보셔야 할 부분이지고요.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요. 그들의 문화와 어떤 이 생활상이 잘 맞느냐입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공산국가이기는 해도요. 종교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또한 그들의 어떤 이 내면적 문화에는요. 도교, 유교, 불교가 아주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속 문화와 거의 똑같은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어떤 조상신 숭배 내지는 터주신, 지신, 천신, 뭐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어떤 이 신령들의 존재를 믿고 잘 따르고 있는 민족입니다. 아주 대단하게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물론 영상 내지는 다른 다큐 자료라든가 뭐 그쪽과 연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뭐 그들은 이러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더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꿈을 키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서 뭐 놀러 간 거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면을 좀 바라보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더 많은 감동을 받고 옵니다. 각각 가정마다 작은 신단이 없는 집이 거의 없었고요. 일반 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내외적인 부분들에서 깊은 뿌리 문화는 유교 사상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펼쳐짐에 있어서는 도교의 문화를 적지 않게 받은 것 같습니다. 크게 포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교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것 같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북부와 남부가 좀 이 틀이 많이 달라요. 북부의 문화와 남부의 문화는 어찌 표현하면 꼭 다른 나라인 것처럼 그 정도로 문화가 어떤 차이점을 많이 갖습니다. 남부는 프랑스의 지배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스럽고요. 그러니까 호치민 쪽뭐 다른 그 중심 대도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게 호치민과 하노이이기 때문에 대비해서 말씀드려요. 하노이 쪽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폐쇄적이고 발전이 조금은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초고속으로 내달리고 있죠. 이 유교적 문화 그리고 도교적 문화 전체적으로 다 팽배합니다. 남부와 북부를 뭐 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해요. 여러분들,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 해외 진출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죠. 대신 어떤 정서적 상황들이 가장 잘 맞는 나라부터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큰 돈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현지에 가서 현지의 상황들을 충분히 이렇게 엮어봤습니다만은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한번 좀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우리 한국에서 신내림을 받고 영신 제자가 되셨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베트남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준비해서 봄이 좀 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베트남에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께 어떠한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베트남이라는 나라 그 주변국들 어떠냐? 근데 주변국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께 크게 전달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불교가 전체 국민의 뭐 90몇 프로씩 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동남아 주변에. 침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들의 문화와 좀 섞이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합니다. 이 베트남에는 렌동이라고 하는 샤먼 문화가 있어요. 그들은 렌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남자 무속인을 옹동, 여자 무속인을 바동, 뭐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요. 뭐 렌동, 옹동, 바동 그럼 뭐 할아버지를 옹동이라고 하고요, 할머니를 바동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장신명, 우리 어르신들 우리끼리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들도 유사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꼭 그 이 베트남 무속인 분들의 무속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은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진짜 제대로 된 퍼포먼스 문화가 없어요. 우리 음악과 우리 몸짓과 우리 소리와 아마 우리가 무언가를 가서 그들에게 퍼포먼스적인 모습들을 조금 보여준다고 하면은요, 아마 예술성 가치도 상당히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중국의 경극을 보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의 경극은 스토리도 있고 뭔가 좀 그래도 볼만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베트남 랜동은
너무너무 미약했어요. 어떤 그런 중국의 경극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한 100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우스꽝스럽고 너무너무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없는 그러한 퍼포먼스였습니다만은 그들 사이에서는 아주 뭐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 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이 무속 문화도 말이죠. 기왕이면 젊은 분들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계속 무언가를 같이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0, 30대의 우리 젊은 무속인 분들 한국 땅에서 뭔가 계속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 젊잖아요. 젊으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좀 잘 익혀서 보고 적절하게 믹스한다고 하면은요. 아주 우리 한국인들의 무속인의 위상을 다른 나라에 가서 크게 펼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 같아요. 20, 30대의 우리 젊은 무속인 여러분, 내가 배운 게 많지가 않아요. 나는 무속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신명을 받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주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교류하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은 일들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뭔가 다른 어떤 이 재래적인 행위를 내가 완벽하게 익혀서 이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점사 문화만 해도 우리가 넘어갔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트남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천운지목의 기운이 막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상승하는 곳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다른 기회로 아주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는 지인들과 함께 그 소규모 투자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실패 확률이 최대한 적은 리스크가 최대한 적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무속 문화를 자리 잡을 때 저희 근처 주변으로 오셔서 여러분 그 무속인들 말이에요. 함께 이렇게 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포장마차 하나 있으면 장사 잘 될 것 같지만은요. 포장마차 손님은 포장마차가 몰려 있는 곳에 더 많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혼자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신다고 하면은 그 욕심을 가슴에 품기 어렵습니다. 모여서 뭉쳐서 뭔가 함께 한다고 했었을 때 훨씬 큰 시너지 효과 얻을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팁을 드리죠. 보편적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 어느 나라를 가도 코리아타운 같은 것이 있잖아요.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그 호치민과 그 하노이 쪽에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가서 그들만 상대로 뭔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충분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아니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나마 있던 자금조차도 털어먹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사업, 장사 수준으로 뭔가 시작하실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용기와 어떤 최소한의 아이템이 있다고 하시면은요. 도전해 보셔도 아주 좋을 곳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 무속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발전을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럽 쪽도 괜찮습니다. 이 북유럽 쪽, 또 이 동유럽 쪽,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쪽이라면은 아마 충분히 어떤 그런 기회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점들은요. 아무래도 이런 무속 문화는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고퀄리티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들 실제로 GNP, GDP가 매우 높은 나라들에서는 부딪힘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GNP, GDP가 낮은 나라에서는 효용성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공간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서 본인과 잘 맞는 곳을 찾으신다고 하면요. 무속인 수출도 멀지 않았다.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에게 막 이상하게 자꾸 돈 해가면서 이 웃기지도 않은 구슬 잡고 종용하시는 어떤 그런 못된 문화를 만드신다고 하면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한국으로 쫓겨오실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진정 무속 문화, 무속 신앙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떤 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면은요. 젊은 무속인들에게는
정말 대우받고 멋지게 어떤 그 나라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사업을 하시든 무속문화를 펼치시든 한 가지 빼먹을 뻔했다. 우리 한국의 고유 전통문화예술을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판소리를 하시든 노래, 춤, 악기, 기타 등등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서 사물 내지는 어떤 이 국악의 이 전문가들이 많으신데요. 뭐 전공을 하셨던 뭐라 하셨던 꽤 오랫동안 훈련을 하시고 배우셔서 펼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애쓰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해외로 눈을 좀 돌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속인 분들과 같이 뭔가를 좀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 서비스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그런 일들도 매우 많습니다. 한국 땅에서 아주 이 좁은 곳에서 이 우리 내에서들 다툼과 어떤 버거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기회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대열법사는 시작하려 합니다.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고민 있으시다고 하시면은요. 기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이 시즌과 시기와 어떤 이런 주변적 환경이 잘 맞아야 하거든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한 번쯤 발을 디뎌볼 용기를 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주 새로운 그런 삶의 세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도 어떤 그러한 이 활로 확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시고 한 번쯤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태열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